지금 뭐 새마을금고 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더 낮아졌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집 살 때 대출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0.75%이고 11월 25일 날 한국금융통화운용위가 1.0을 올린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1.0이 때는 확실하고 내년 초 아마 1월 달에도 1.25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FRB에서도 네. 지금 계속 올린다는 얘기 시그널을 주고 맞아요. 있는데 그다음에 미국은 6월 달에 0.25로 올리겠다. 한 3번 정도 올려가지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하면 네.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네네.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네. 파주 필립스 공장이나 춘천에 가면 애들 장난감 레고를 지금 짓고 있어요. 레고랜드 만들고 있죠. 레고랜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미국이 기준금리가 0.5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1.0이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안전한 미국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네네. 한국의 주식의 40%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돈을 다 빼버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가 항상 걱정하는 게 GDP 대비 외환 보유고도 25%밖에 안 돼서 네. 한미 통화 수합 만료가 이제 다음 달 말입니다. 또 외환 보유고를 예.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는데 네네. 외국인보다 기준금리가 낮아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기준금리가 19%입니다. 엄청 높죠. 네. 브라질이 5%고 한국이 이제 1.0%가 올 연말이 되는 거고 기준금리 0.75에다가 코픽스 금리라 그래서 은행이 6개 은행이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대출 기준을 정하자. 네네. 그게 2.0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라는 걸 더해요. 이제 가상금리가 은행의 마진이죠. 마진이죠. 은행이 먹고 살려고 자기들이 1.5 정도 하다가 요즘은 플러스 3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렇죠. 너들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시장 경제 논리로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나는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 그냥 맡겨야 된다고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잘못됐죠. 어젯밤에 나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기준금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상금리 1.5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담보대출 받을 때 3.5로 받았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6%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상금리를 1.5를 더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왜 이렇게 가상금리를 5를 더하냐. 막 6% 금리 나오고 7% 금리 나오니까 정말 은행이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70% 대출해줘라, 90%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적 있죠. 요즘은 DSR 적용해가지고 내년부터 30%만 대출해줘라 이러니까 은행은 야 정말 너무한다. 국가가 뭐 정부 정책이 부동산이 26번을 규제를 했고 DSR 대출하는 비율까지 간섭을 하는구나. 이제 카드까지 규제하고 은행도 물론 규제하고. 대출 때문에 이제 건전하지 못한 경제 수익 대비 그런 대출량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나는 근데 그 반대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50%, 60% 안전하게 대출해주고 집값이 30% 내리더라도 자기들은 피해갈 방법이 있는 거죠. 막 일본은 120%까지 대출해줬잖아요. 과거에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대출해줬었죠.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뭐 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되어서 정체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와 반대다. 집값에 60% 대출해주는데 무슨 집값이 아마 은행은 30% 대출해줘도 끄떡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대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은행의 부실 비율 1%도 안 됩니다. 네. 우리 개인들은 돈을 잘 갖고 있고 집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대출이죠. 시티뱅크가 한국에서 철수하잖아요. 시티뱅크는 전 세계에서 15개 나라에서 다 철수합니다. 한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는 은행이 너무나 건실하고 잘하고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은행에 무슨 대출을 몇 %까지 하라 그러고 또 은행도 마찬가지다. 네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대비하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대비해서 자기들은 가상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린다. 정말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간섭도 하고 은행도 너무 참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담보대출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그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위험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고 또 금융기관도 은행도 그게 발맞춰 가지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다. 나는 정말 가렴 주고 이런 옛날 말이죠. 국민들이 아파 죽는데 거기에다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거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슴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들을 위해주는 게 정부 정책인데 아니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것은 정부 탓이거든요. 정부가 집값을 집을 400개나 되는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다 막았습니다. 재건축을 왜 막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네. 우리 국민들이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가 된다. 그래서 집을 못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좀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저서였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딩이 그렇다면 굉장히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인데. 그렇죠. 그 책에 넣은 내용이죠. 뭐 네. 내가 워딩한 게 아니고 이제 책에다가 그렇게 써놔서 야, 왜 사실 맞죠. 사람들이 집을 가지게 되면 가정이 안정되고 또 보수화가 되고 급격한 경제 변동이 없기를 바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보수화가 되고 좀 변동이 없기를 바라고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 막 파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라 망해라. 뭐 전쟁이라도 나라 이런 말할 정도다. 자기가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죽을 지경이고 북한 사람들은 전쟁 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에 그냥 전쟁이 나서 세상이 확 바뀌어라. 결론은 뭐가 하면 우리 경제를 좀 안정시키고 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게 정치인데 정부가 너무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문제고 은행도 자기들의 이익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분기당 1조가 넘는 순이익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은행이.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을 계속 얻고 있죠. 예, 사상 최대 순이익 남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가상금리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출은 변동금리가 70%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를 이번 달에 올리면 본인들 0.25만 올리면 되는데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그냥 4, 5%씩 올려버리니까 대출금리가 폭등을 했고 서민들은 아우성이 되는 거고 정부도 전세자금하고 집 담보대출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이 변동금리라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만 올려라. 그러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본인들은 5배, 10배씩 올려버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다. 시장에 맡기면 좋겠지만 시장에 맡기다 보면 이렇게 예대마진이 벌어지는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영끌한 사람들 금리 오르면 확실히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나는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하는 게 참 아니 부동산 시장은 주택을 공급할 때는 시장 경제라고 말을 안 하고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행에 맡긴다. 자율은행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잘못됐다. 따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건설업체들이 집을 짓겠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막았고 이제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기능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문제다.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는 게 있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필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은 필수제입니다. 거의 우리가 집 살 때 반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대출을 사실 받나요?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을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불가능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70% 대출 받았어요. 네네. 불과 2018년도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2018년도면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70% 받든지 저는 항상 투자나 주식할 때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의 대출 금리는 3%인데 집값은 보통 1년에 20%씩 올라요. 매년.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20% 올랐습니다. 매년. 그래서 집권 5년간 집값이 100% 올랐다. 집값은 90% 대출해 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갑자기 뭐 가계부채를 잡아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1,800조 원 되지만 국가부채 자체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우리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사람들이 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의 금리는 3.5% 4%니까 집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경제에 굉장히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주가가 올라야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직원들 급여도 주고 또
본인들이 공장도 짓고 삼성전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공장도 짓고 반도체도 생산한다. 결론은 이렇게 꼭 정부가 시장 경제에 맡겨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건 안 하고 금리만큼은 또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철저하게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상 금리만큼만 올려라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면 어디 가서 빌리느냐? 뭐 2, 3 이렇게 가겠죠. 아유, 나는 어제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채 시장의 금리가 5,000%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5천만 원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이 나쁜 놈이 사채 시장에서 돈을 쓸 만한 사람들, 대학생이나 자영업하거나 돈이 없는 저신용자들의 명단을 구해가지고 전국 조직을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하는데. 문자도 엄청 옵니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거기 대출 금리가 50배. 내가 100만 원 빌리면 5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그 1금융권인 척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연락을 하죠. 그래서 야, 정말 정부가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은행을 짓누르게 되고 카드론도 지금 15% 금리를 받는데 여기도 내년에 포함이 됩니다. DSR에. 그 카드론이라든지 카드 대출은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다. 뭐랄까 정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수준이 되는 게 카드론이나 그것까지 다 뭐 대출을 되는데. 하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부 정책을 너무 믿지만 앞으로 그렇죠? 부동산도 믿어서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이 없이 너무나 피눈물 흘리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집 팔아라 그랬어요. 집값 내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외환위기 났을 때도 외환위기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외환위기 났죠. 집값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정책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금리는 1.5% 1.5%죠. 기준금리가 되는데? 이제 0.75니까. 네, 근데 대출 금리가 조금 올리는 거죠. 한 5%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5%, 6%, 7%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계속 올라갈 텐데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 내년에 만약 계속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좀 리스키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특강을 하나 좀 들었더니 1% 올라갈 때마다 예. 위기가 오잖아요. 내년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집값을 5%를 오르는 걸 감안해서 세수를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매년 20%씩 집값이 올랐거든요. 매년. 항상 뭐 집을 팔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부 말을 듣고 청약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론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올해가 2021년, 내년이 2022년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이고 우리나라의 단독 가구주가 전체 가구주의 20%쯤 돼요. 네. 그러니까 30%쯤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네네. 204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은 가구가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에 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구가 분리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수도권에 지금 3천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네.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계속 가구 수가 분리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세대주가 분리한다는 그 통계로 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더 오른다. 앞으로 한 3년간은 더 오른다고 보고 세대주가 분리한다는 증가된다는 그 가정만 맞다면 집값은 10년은 더 오른다는 게 통계적으로 맞는 거다. 다만 정권이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수적인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집값은 좀 항상 안정되기나 내리는 추세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권이 접근하게 되면 항상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뭐 강남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다.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보수적인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좀 내릴 거고 세대주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세대주는 이제 세대주가 단독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단독 가구가 30%니까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비율 추세는 앞으로 2040년까지고 다만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할 때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이다. 다만 집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는데 한 5년, 10년 걸립니다. 10년 가까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10년이 걸리고 평지에 집을 짓는 건 5년이면 지어요.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공지라면 5년이면 그렇죠. 충분한데. 이제 빌라에 살 것 같으면 뭐 6개월이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 빌라에 사는 것은 불안해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안전한 것.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한 60%는 아파트, 30%는 빌라, 나머지 20%가 이제 오피스텔, 주택 이런 게 흩어져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다.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파트는 계속 필요하겠구나.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뭐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구 수가 쪼개지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은 이제 국민은행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가구 수도 분리되는 게 있지만 8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은 내린다고 했는데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는 참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8년 전부터 인구론을 얘기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내린다고 했지만 다 틀렸다. 물소리와 새소리 나는 외곽지가 다 폭락하고 사람은 서울 시내에 사는 걸 좋아한다. 차소리 나는 곳으로 집을 사라. 물소리와 새소리는 집값이 내린다. 왁자지껄한 곳을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도권 내에 그다음에 물소리나 새소리보다는 차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는 게 좋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제일 좋지만 20, 30대는 이제 분양받을 굉장히 점수가 낮아서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이 50%고 없는 사람이 50%입니다. 어차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내가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사라. 내가 하나 못 살 것 같으면 분양을 받아라. 빨리. 또 지금 당장 분양을 못 받겠다 그러면 뭐 주택이나 빌라 좀 저렴한 거라도 사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하다. 삶 자체를 안정적으로. 삶 자체를 안정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을 노리시고 그죠?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을 사라.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